수력 발전 양식,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오늘 하는 내용은 뭐 페이지 분량은 뭐 좀 많은 듯 보이지만 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시험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복습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좀 정리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농업 주제가 이제 농업인데, 우리나라는 농업에서 생산하는 그런 생산액이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의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아무튼 오늘 교재를 봤더니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자, 이건 역사 문제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읽고 넘어가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농업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지 뭐 뻔한 내용들만 있어요. 자, 그래서 빨리 정리할게요. 자, 당연히 농사를 지을 때는 기후가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형도 영향을 미쳐요. 자, 먼저 기후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상일수예요. 자, 우리 무상일수는 기후 단원에서 직역도로 공부를 했었죠. 자,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무상일수는 어디가 더 많다? 서울. 자, 그래서 무상일수는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의 수. 얘가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걸 한자말로 생육기간이라 그래요. 생육기간이 길수록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인데, 자, 이제 우리가 겨울철 기온도 중요해요. 겨울철 기온. 자, 겨울철 기온은 보통 뭘 결정하냐면요. 어떤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선, 북한계선을 결정해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할 때 감귤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온다. 점점 넓어진다. 그걸 감귤의 북한계선이 북상한다고 하면서 설명했던 용어죠. 우리 북한계선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다? 기온은 높고 비는 많이 내리고 습도는 높더라. 자,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농사를 지을 수가 있냐면요,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당연히 뭐 밀 같은 거 거의 볼 일이 없겠지만 밀은 약간 서늘할수록 잘 자라고요. 벼는 얘가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올수록 잘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계절성 기후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고랭지 농업이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고랭지 농업을 하는 대표적인 장소 대관령 고위평탄면 지역. 자, 그래서 고랭지 농업은 여름에 서늘하기 때문에 대관령 지역에서 특히 많이 하죠. 이게 바로 기후랑 관련된 설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형도 당연히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우리나라 지형을 딱 네 글자로 요약해서 말을 하면 우리나라 지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반도 전체 지형을 동구서저. 동쪽은 높고 그 다음에 서쪽은 낮은 지형이잖아요. 자, 그래서 동쪽은 해발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급하니까 주로 논농사, 밭농사. 한반도 동쪽은 논농사예요, 밭농사예요, 주로? 당연히 밭농사죠. 자, 그에 비해서 서쪽에 있는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우리 황해안 가까운 동네들은 지형이 평탄하니까 주로 논농사를 짓잖아요. 자, 동고서저 지형을 다른 말로 한반도가 경사가 음지가 치우쳐 있다는 뜻 경동지형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제주도 빼고 밭의 비율이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디냐면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죠. 그렇잖아? 그리고 강원도는 밭이 많다. 그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형이 평탄한 평야 지역인데 지형이 평탄한데
논농사를 짓지 못하고 밭농사를 지어야 했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수가 양호해서 물이 잘 스며들어서 지표수가 부족해서 땅이 평평한데도 불구하고 밭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곳.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크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어디냐면 첫 번째는 제주도. 자, 제주도는 왜 지표수가 부족하다? 현무암이니까, 암석의 전리, 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99% 이상이 밭이에요. 강원도보다도 밭이 더 많은 동네가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범람어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 범람어는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밭농사를 짓는다? 자연재방과 범람원 중에 우리 자연재방에서 밭농사를 지었잖아요. 이유는 주로 모래가 쌓여있기 때문에 물이 잘 스며들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엔 드문 지역이지만 선상지에 선항은 선상지의 가운데 중앙은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형태로 흐른다. 하천이 복류하기 때문에 지표수가 부족해서 밭농사를 지었더라. 기억나시죠? 선상지의 선항 부분, 선상지의 가운데 부분. 자, 그래서 뻔한 내용이니까 어쨌든 쭉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농업 계속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 농업의 또는 농촌의 변화, 중요한 용어 정도만 역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준서야 왜 웃어? 자, 우리가 농촌 지역은 인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농촌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노동력은 부족하다, 남는다. 노동력은 부족하다. 뭐 뻔한 거니까. 자, 그런데 농촌 지역의 인구하고 관련해서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비가 굉장히 일그러져 있더라. 자, 농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자,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 중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예요. 남자가 많아서 농촌 총각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선가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비를 봤더니 농촌 지역은 남자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나겠죠. 그 이유는 농촌 지역의 성비 불균형 문제 때문에.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없어지고요. 약국도 약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약국도 없어지고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이런 슈퍼마켓도 걸어서 30분 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착해서 거주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 정주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앞에 도시 단원에서 배웠었죠.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텅 비더라. 인구 공동화 현상. 그 인구 공동화 현상은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니까. 자,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변화를 봤더니 자, 농사를 짓는 땅, 농경지의 면적은 점점 감소하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땅도 놀리는 경우가 많고요. 뭐 도로가 새로 뚫린다거나 뭐 다른 게 생긴다거나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인구도 줄어들고 경지 면적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게 더 빨리 줄어들까?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들죠. 그래서 참 유치한 문제인데 경지 면적을 물어보지 않고 1인당 또는 1가구당 경지 면적을 물어봐요. 자, 농촌 지역의 1인당 경지 면적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것만 외운다기보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하는 거 있어요. 학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길래
하품을 3박 4일 동안 하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옛날과 달리 오늘날은 농촌 지역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상업적인 영농을 점점 많이 하는 중이에요. 많이 하는 중. 자, 그래서 용어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할 거니까 이 단어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옛날에는 뭐 영농이라고 그랬지만 농사 짓는 걸 뿐만 아니라 이제 농촌에 이루어지는 모든 걸 말하는데 옛날에는 농촌에서 농사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민박 같은 것도 하고 뭐 체험마을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업도 점점 발달하고 있잖아요. 농작물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농촌 지역에서 뭔가를 하는 게 점점 많아진다. 다각화라 그래요. 영농의 다각화. 다각이란 말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는 일이 세 가지다. 그러면 삼각형에 비유할 수가 있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뭔가를 점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한다. 영농의 다각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을 봤더니 종전에는 쌀과 보리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곡 작물을 주로 재배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곡 작물은 줄어들고요. 자, 쌀은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쌀 농사 지어봤자 돈이 안 돼. 적자가 안 나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쌀 농사 대신에 이제 뭐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특용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담배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을 점점 더 많이 재배를 하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단어도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농업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도 나오는 말인데 어떤 생산성이란 말이 있어요. 생산성. 자, 생산성이란 말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 생산성이 좋다, 생산성이 나쁘다. 자,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이란 말이 있어요. 노동 생산성.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둘이 똑같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얘는 돈을 1억을 벌었어요. 한 명이 1억을 번 거잖아. 선생님은 알다시피 열심히 일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딱 꼭 해야 되는 만큼만 하거든요. 절대 그 이상 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은 딱 2천만 원만 벌었어요. 그럼 얘가 나보다 노동 생산성이 5배만큼 좋은 거죠. 네. 이해돼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 토지 생산성, 똑같은 양이나 똑같은 그런 사람 수에서 얼마만큼 많이 돈을 벌었느냐, 생산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농촌 지역은 노동 생산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 나빠지고 있을까? 나빠져. 노동 생산성. 자, 한 사람당 버는 돈이 당연히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농촌 지역도 소득이 증가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뭐 어쨌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낫 같은 걸 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 기계로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당연히 노동 생산성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자료 제시하고 막 계산하라 그러거든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 생산성은 당연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생산성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똑같은 땅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생산하는 농작물의 양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비료도 좋아지고 있지, 농약도 좋아지고 있지, 농업기술도 발달하고 있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별로 한 건 없지만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쌤, 영농이 무슨 뜻이에요? 영농이요? 그냥 경영한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게 뭔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회사를 운영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지역에서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농촌 지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 그걸 영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의 활동, 그러니까 농촌 경영 뭐 거의 그런 뜻이에요.
안경이 깨져서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도수가 가긴 한 어디로 사람을 보고 씨 깜짝이야라니. 아이씨. 안경 빌려주고 싶어 갑자기. 자, 쓰자. 씨, 안경 닦다가 닦고 있었는데 뚝 부러졌어. 얼마나 세게? 아니야, 나 힘 없어. 자, 페이지 넘겨가지고요. 20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00페이지. 자, 이제 농촌 지역 특색이라고 이렇게 적을 건데, 사실 농업 부분에서는 이제 수능에서 사실 이 내용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지역별로 어떻게 특징이 다르냐. 그러니까 농업도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전라도하고 강원도하고 비교하면 밭이 어디가 많을까? 밭의 비율이 어디가 더 높을까? 강원도겠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 특징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농촌 지역을 이제 교재마다 조금 다르고 용어도 조금 다른데 선생님이 쓰는 용어로 딱 3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농촌 지역 중에 전통 농촌 또는 전통 농업 지역이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농촌 마을 있잖아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벼농사를 주로 짓는 동네. 그래서 여기 전통 농업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전라도 지역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전라도 하면 생각나는 거 없죠? 그냥 농사짓는 생각하시면 돼요. 전라도 지역 중에서도 여러분한테 너무나 익숙한 정읍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네는 여전히 쌀하고 보리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 비해서 주곡 작물의 재배 비중이 높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되게 강조했던 용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비닐하우스나 유리용실 같은 데서 농사를 짓는 걸 시설 재배라고 그러죠. 자, 그거에 상대되는 말, 아무런 시설 없이 맨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맨 땅 헤딩. 자, 맨 땅에서 농사 짓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실 이거 하는 부분 앞에서 촌락할 때도 설명을 했고요. 대도시 지역 할 때 대도시권, 그 주변 농촌 지역 할 때도 설명했던 용어들이에요. 아무런 시설 없이 맨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노지재배. 자, 우리가 전통 농업 지역은 아무것도 없이 이슬이 내리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노지 재배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여기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지역이죠. 인구가 감소하고 성빈 불균형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그게 바로 전통 농업 지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농업 지역 하면 별 이야기가 없으면 보통 전통 농업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 농업 지역이 아니라 서울 가까운 곳 또는 부산 가까운 곳, 대도시 가까운 지역은 농업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 주변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교 지역이라고 부르고 보통 근교 농업 지역이라고 불러요. 근교 농업 지역. 자, 그래서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행정구역은 경기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바로 가까운 경기도 과천, 물론 과천은 농사를 많이 짓는 건 아니지만 바로 옆에니까 그냥 경기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바로 옆에. 자, 그래서 이 동네는 노지 재배가 아니라 시설 재배를 많이 하죠. 땅값 비싸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거 지어가지고 1년 내내 농사를 여러 번 짓잖아요. 자, 시설 재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시설 재배를 하면서 여기서 뭘 재배하냐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을 주로 재배하죠. 쌀이나 보리보다는 채소 같은 것들, 대도시랑 가까우니까 그런 걸 주로 재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전통 농업지역과 달리 서울 바로 주변 지역이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 하나 있었죠. 농촌 지역인데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대도시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한 농가에서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는 거, 그런 농가를 뭐라 그래요? 겸업 농가. 겸업 농가의 비중이 높다. 그럼 경기도가 겸업 농가의 비중이 전라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서 좀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자, 겸업 농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농촌 지역 특색 세 번째 동네가 어디냐면, 선생님이 이걸 원교 농업 지역이라고 그래요.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통 농업 지역하고 조금 다른 동네. 그래서 여기는 그 지역 먼저 적어줄게요. 그냥 대관령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관령은 분명히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랑은 다르죠. 그래서 원교 농업 지역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거예요. 대관령 사람들이 무나 배추를 재배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상품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요. 여기는 시설 재배다, 노지 재배다. 시설. 자, 배추를 비닐하우스에서. 노지. 자, 여기는 당연히 대도시에서 노지 재배, 노지 작물이 된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땅값이 싸고 땅은 넓단 말이에요. 그냥 맨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노지 재배를 하고 상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관령을 비롯해서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농사를 지을 때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기후 조건이 유리해서 그래요. 자, 대관령은 농사를 언제 지어요? 여름에. 왜? 다른 데는 너무 덥지만 여기는 무나 배추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날씨가 서늘하니까. 자, 대관령 말고 여러분들 제주도에서도 원교 농업을 하거든요. 자, 제주도는 주로 원교 농업을 언제 할까? 겨울에. 다른 데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야만 겨울철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만 제주도는 그냥. 자, 제주도는 겨울철에 비닐하우스가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동네를 원교 농업 지역이라고 한다. 정도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빨리 정리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데, 자, 시험에서 물어볼 때 각 도별 특징 맨날 물어보는 거 정리할게요. 자, 그럼 경기도 지역은 근교농업 지역이에요. 그럼 맨날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겸업 농가가 많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경기도하고 또 많이 비교한 동네가 강원도예요. 자, 강원도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경지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무슨 뜻일까? 경지율. 농경지의 비율, 전체 면적 가운데 농사 짓는 땅이 몇 %나 되느냐. 자, 그래서 강원도는 경지율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강원도는 대부분 산이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적잖아요. 전체 면적에 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적잖아. 경지율이 낮다고요. 자, 경지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논보다는 밭 농사 중심이죠.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강원도 안을 이렇게 자세히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유일하게 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어디? 강원도인데 논농사를 많이 짓는 곳? 철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용암 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서 벼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 그래. 남학생들은 그때 했던 얘기처럼 남학생들은 자기가 철원에서 군대생활 할지도 모르니까 기억을 하는데 여학생들은 철원이 휴전선 근처인 건 알아요.
추운 건 알아. 근데 거기가 경기도인지 강원도인지 관심은 없더라고. 그래서 철원은 논농사를 많이 짓고요. 철원 빼면 다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전라도 지역. 자, 우리가 전라도를 주로 제시하지만 가끔 충청, 남도를 제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라도나 충청남도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보통은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대표 지역이야. 그래서 이 동네의 특징은 뭐냐면 강원도랑 성격이 반대라서 자 여기는 한반도의 서부 지역, 그래서 지형이 낮고 평탄하죠. 경지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논의 비중이 높다. 자,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우리 한 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하도 땅이 넓고 평탄해서 지평선이 보이는 곳. 그 지평선 축제를 하는 곳이 어디죠? 정읍 말고 정읍 바로 위에예요. 우리 앞에서 김제 공부했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 김제는 지도에서도 위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백지도에서 어딘지 알아야 된다고. 김제 지평선 축제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동네가 어디냐면 경상북도예요. 자, 경상북도는 농업과 관련해서 뭘 알아둬야 될까? 너는 모를 거야. 1학기 때 했던 얘기래서. 가운데. 어? 네. 내륙인데. 추워요? 우리 경상북도가 다우지야, 소우지야?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우지, 소우지예요. 소우지니까 햇빛이 많이 비치고 과일이 맛있게 익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일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경상북도예요. 자, 이거 수능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수능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물어봤어요. 이건 외우세요. 이미 우리 한국지리 하면서 한 3번쯤 한 것 같아. 했을 거야. 앞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제주도. 자, 제주도는 뭐 적을지 알겠죠? 제주도는 강원도보다도 더 밭농사의 비중이 높다. 제주도는 99% 이상이 밭이에요. 오죽하면 쌀 생산량이 통계로 안 잡혀요. 물론 논이 조금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특징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아마 이게 농업과 관련해서 수능을 보더라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일단 추워? 꺼줄까요? 나한테? 꺼도 될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 반응을 할 힘이 없어요. 반응할 기력이. 그래. 추석 휴일 되기 전 금요일 날 그때 완전 대박이었는데. 아무것도 금요일 날 딱 쇼미더머니 끝났고 금요일 날 뭐 봤지? 서두를걸. 시험 기간 자, 페이지 20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01페이지.
다 끝나고 붙이면 안 돼? 까요? 자, 201페이지. 자, 농업의 문제와 발전 방안. 그냥 읽고 나중에 넘어가시면 되는데 뭐 뻔한 내용들이잖아요.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그럼 읽어보면 되는 거라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탐스런 활동하고 탐스런 자료만 짧게 살펴볼게요. 자, 탐스런 활동에서 최근 2008년만 보시면 전체 식량 자급률이 26.2%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4분의 3은 현재 수입하고 있더라. 그래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에 꽤 큰 타격이 있어요. 아무튼 자, 쌀만 거의 100%고 나머지 건 거의 대부분 수입.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농업을 완전히 이렇게 뭐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어요. 지리적 표시제. 자, 여러분 쌀 중에 제일 유명한 쌀이 무슨 쌀이죠? 이천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근데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읍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쌀에다가 임금님표 쌀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았어요. 팔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이천쌀이 왜 유명한 거야? 맛있어. 맛있어서. 자, 이천쌀이 왜 유명해요? 아, 거기서 왜 고개를 왜 끄덕거려? 이천쌀이 왜 유명해? 왜요? 과거에 임금님한테 진상했다고. 진짜?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천쌀 브랜드가 임금님표 쌀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그건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게 지리적 표시제예요. 지리적 표시제. 자, 뻔한 내용들 쭉 넘어가서요. 자, 뒤에 20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208이요? 208페이지. 자, 208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공업의 변화가 나오는데 공업의 변화, 농업은 끝났고요. 공업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중간고사 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뭐 한 게 없는데 중간고사가 코앞이에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진도는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공업의 발달과 특징 나오는데 이 공업도 이 부분이 참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딱딱 정리해 줄 거니까 시험 보기 전에 그 부분은 어쨌든 외워서라도 들어가셔야 돼요. 응? 이건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자, 포항의 제철 산업이 발달한 이유가 뭐야? 선생님도 잘 몰라요. 아니 바다가 뭐 포항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어 공업이라고 하는 건.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건 나중에 중요한 부분은 딱 정리를 해줄게요. 자, 먼저 우리가 공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 특징 정도는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공업을 분류할 때 경공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경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경공업. 자, 이거랑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중화공업이에요. 중화공업. 자, 글자 그대로예요. 자, 공업인데 무언가를 만들어냈더니 그 물건이 무슨 경제일까? 가벼울 경. 제품을 만들었더니 이런 볼펜처럼 가벼운 제품이 나왔어요. 이런 걸 경공업이라고 해요. 옷 같은 것들, 옷감 같은 것들. 자, 그에 비해서 뭔가를 만들었더니 제품이 되게 무거워요. 그 다음에 화학 제품이야. 이런 걸 중화학공업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첨단 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첨단 산업은 조금 개념이 애매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잘 물어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볼펜을 만들더라도 허접한 볼펜도 있지만 물론 허접한 건 아니지만 되게 첨단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뽕도 안 나오고 되게 부드럽게 써지고 첨단 기술이 분명히 들어간 볼펜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특정한 어떤 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업들 중에 이제 첨단 기술이 들어간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얘를 시험에서 내기에는 좀 애매해요.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경공업과 중화공업만 좀 비교를 해두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경공업을 봤더니, 자, 얘는 아까 말했었죠? 제품의 무게가 가벼운 것. 얘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시험에서도 노동 집약이라는 말을 제시하고서 얘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봐요. 들었을까? 노동 집, 이전 노란색. 힘들어. 자, 노동 집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학생들이 오해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일단 노동이니까 사람하고 관련된 건데 집약돼 있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볼펜 만드는 공장에 가면 직원이 많을까 적을까? 몇 명 없겠죠? 볼펜 만드는데 뭐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 자, 자동차 만드는데 가면 공장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직원이 많아 적어? 많아요. 그걸 두고 학생들이 자동차 공업이 노동 집약이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다시. 자, 노동 집약이란 말은 공장 하나에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적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품을 만들 때 사람 손이 많이 가면 노동 집약. 대부분 기계로 만들고 자동화가 돼 있으면 그건 노동 집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동 집약이란 말은 제품을 주로 손으로 만든다. 핸드메이드란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노동 집약이더라. 자, 그래서 얘들은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부가 가치가 많다, 적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적다. 사람 손으로 볼펜 만들어봤자 또 부필 만들어봤자 돈 얼마나 벌겠어요. 이라이? 자, 뭐 뻔한 말들. 자, 연구 개발비는 많을까 적을까? 저거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다른 공업에 비해서 적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대표적인 경공업이 뭐가 있냐면요. 섬유 산업이 있어요. 옷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옷감으로 이제 옷 만드는데, 물론 패션이 되게 이제 뭐 디자인이 되게 뛰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물론 비싸겠지만, 일반적인 옷, 그런 옷은 여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의류라고도 하고요. 자, 시험에서는 이걸 봉제라고도 표현해요. 봉제. 재봉틀로 뭔가를 만든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공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화공업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철소 또는 석유화 공장, 뭐 커다란 조선소 또는 자동차 공장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야 공장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기계화 자동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중화공업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본 집약 공업이라고 불러요. 자본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본 집약 공업이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주로 할까 대기업이 주로 할까? 대기요. 당연히 얘들은 대기업이 주로 하는 게 중화공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중화공업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굳이 적진 않을게요. 말로만 할게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우리나라에 발달해 있는 대표적인 중화공업이 자동차공업, 그 다음에 배 만드는 조선공업,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장, 석유화학. 굳이 안 적어도 돼. 뒤에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정도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 공업들의 특징을 물어보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공업 발달 과정 한 번만 볼게요. 공업 발달 과정. 자, 이건 뭐 다 외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시기별로 그러니까 맥락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나라 공업이 발달한 역사 과정을 보면, 자, 제일 처음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전통 공업이라 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그래도 조선시대까지 그나마 공업이라고 할 만한 뭔가를 만드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담양 알아요? 담양? 전라남도 담양 뭘로 유명해? 먹을 거 말고 지금 공업이잖아. 담양하면 대나무로 만드는 대나무다.
대나무밥 죽제품. 뭐가 있는데요? 죽여. 아 진짜 주겸이 된다. 무슨 빵 확 그냥. X생? 아, 죽빵. 왜 앞에서 헛소리만 하고 그래? 뱅이라고 보이는. 확 그냥. 나도 빨리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 공업은 이제 가래 수공업, 이제 공업이란 말을 붙이기도 조금 이렇게 부끄럽지만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으니까 원료 산지에 그 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나오는 곳에 대나무 관련 공업이, 그다음 종이 원료가 나오는 곳에 그런 종이 만드는 공업이.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한지로 제일 유명한 동네가 어디예요? 혹시 알아요? 한지. 한국지리 말고 한지. 전주가 한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한지로 만드는 종이로 만드는 우리 부채 있죠. 부채를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합죽선이라 그러거든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원료 산지에 그런 공업이 입지에 있더라. 자, 그래서 그냥 이건 상식이나 좀 알아주세요. 우리 한산이 뭘로 유명하죠? 네. 한산 땡땡. 이런 한산 모시.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네. 없어요. 자, 여러분 강화도는 뭘로 유명해요? 순무? 강화하면서 먹을 거 말고 뭔가 만드는 거. 강화도가 순구로 유명해요. 아니 그 한산 모시인데. 하면서 그냥 적어주자 그래. 그냥 이거 원래 초등학생들은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데 우리가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 수준에 적어주는 거야. 절대 외우지 마세요. 우리 안동은 뭘로 유명하냐면 삼배로 유명하고요. 처음 들어봐 다?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익숙해.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주는 우리가 종이 한지로 유명하다. 자, 그 정도만 적을게요. 아이 진짜 왜 이러지? 하문석이 뭐예요? 돗자리.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볼펜이 날아갔기, 분필이 날아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볼게요. 자, 일제강점기는 당연히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자, 이때는 우리가 뭐 공업을 발달시킨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전쟁하려고 공업을, 공장을 강제로 우리나라에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공업보다는 무기 만드는 중화공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이때 공업이 발달한 동네가 어디냐면 관북 해안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가까운 곳에 무기 만드는 공장 만들어서 전쟁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청진이라는 동네 있죠. 또 뭐 함흥이라고 하는 동네 우리 청진만 하자. 우리가 관북 해안 지역에 보면 몇몇 도시들이 있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 공업이 발달해서 성장한 도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196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공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중화공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많은 건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196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처음 이렇게 발달을 시킨 거죠. 인건비는 싸니까. 그래서 섬유나 의류나 가죽 같은 것들이 60년대 발달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자, 이건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돈이 별로 안 된다 그랬죠. 부가가치가 별로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70년대 드디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중화학공업이 197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이 발달해 있는 동네, 지역이 어디죠? 자, 수도권 지역에 중화학공업이 발달해 있다? 그렇지 않다. 포항, 그런 데를 비롯해서 울산, 또는 뭐 거제, 창원, 그 일대를 뭐라 그래? 무슨 공업지역이라 그래? 중화공업지역.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 발달해 있는 그 우리나라 부산, 울산, 포항, 창원, 그런 그 일대 지역을 뭐라 그러냐고요? 중화공업지역이. 우리나라 남동 쪽인데 바닷가에 있다.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라 그러잖아요.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럼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뭐 이제 오늘까지 마찬가지인데 이제 1990년대 이후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화공업 중심이지만 얘네들은 이제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쓰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산업을 이제 개발하기 발달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이 1980년대 말부터 그냥 보통은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발달하기 시작해요. 자, 포인트는 노동 직약적인 경공업이 먼저 당연히 발달한 거고요. 나중에 중화공업이 발달했더라. 중화공업이 발달한 동네는 남동 임해공업지역.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그 위에